음, 오래전에 사라진 고대 국가, 그 위치를 지금 우리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무슨 유적지에 여기가 바로 이서국입니다 하고 팻말이 턱하니 남아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건 뭐 지도에도 없는 장소를 찾아내야 하는 거고 증인들은 전부 수백 년 전에 사라졌죠. 기댈 건 정말 낡은 기록 몇 줄 뿐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렇죠.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그렇습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 기록 중 하나인 삼공유사의 아주 짧은 한 대목인데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추리소설보다도 지적인 힘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아, 저들 정말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겁니다. 저자인 이련 스님이 어떻게 사찰에 남겨진 낡은 문서 딱 하나를 가지고 한때 신라의 수도를 위협할 만큼 강력했던 고대 왕국 이서국의 위치를 찾아내는지 그 놀라운 추리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일종의 역사 추리 미니 강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역사의 사건 파일 첫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서기 37년입니다. 신라가 건국된 지 채 100년도 안 된 정말 아주 이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신라하면 삼국 통일의 주인공, 천년왕국 이런 거대한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대국의 이미지가 있죠. 네, 근데 이때는 아직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작은 나라였던 거죠. 맞습니다. 당시 한반도 동남부에는 신라 말고도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 그러니까 이른바 진안의 소국들이 서로 경쟁하던 시기였어요. 아, 신라가 유일한 나라가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었죠. 신라는 그중에서 그냥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을 뿐 절대적인 강자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체급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다투던 말 그대로 춘추전국 시대였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신라의 심장부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첫 문장이 아주 간결하고 또 건조하게 그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래왕, 노리왕 14년, 이서국, 이시국 사람들이 와서 금청을 공격하였다. 정말 딱 한 문장이죠. 여기서 이제 노래왕이라고 하면 신라 3대 왕인 유리 이사금을 말하고요. 아, 유리 이사금이요. 네, 그리고 금성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신라의 수도, 경주군요. 그렇죠. 오늘날의 경주 시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 37년에 이서국이라는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신라의 수도 경주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죠. 와, 수도가 공격당했다는 건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위기죠. 이건 그럼 이서국이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다. 이런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신라가 처음부터 압도적인 강자였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수도가 공격당할 정도로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군요. 바로 그 점이 이 한 문장에 가진 아주 중요한 역사적 가치입니다. 신라가 처음부터 순탄하게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서국처럼 강력한 라이벌들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기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갔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기록 덕분에 우리는 신라의 성장사를 훨씬 더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라 수도를 공격할 정도의 강력한 나라 이서국이 있었다. 네.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왜 지금은 이름조차 생소할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무려 1000년도 더 지난 13세기에 삼국유사를 쓴 이련 스님은 이 잊혀진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낼 방법이 있었을까요?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는 질문이죠. 시간도 너무 오래 흘렀고요. 네. 하지만 이련 스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 나섭니다. 사건 발생 기록에 이어서 그는 곧바로 자신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시하거든요. 결정적 증거요? 네. 그 증거는 운문사라는 절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납전기라는 문서였습니다. 납전기요? 한자 그대로 풀면 밭전자에 바칠 납자니까 토지를 바친 기록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사찰 재산 목록이나 토지 대장 같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사찰에 그런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사찰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었거든요. 아, 다른 역할이 또 있었군요. 네.
그 지역의 토지랑 인구를 관리하는 행정중심지 역할도 했고요. 또 지식과 기록이 모이고 보존되는 뭐랄까 도서관이자 기록보관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관청 기록은 전쟁 나면 다 불타버리기 쉬운데. 네, 바로 그겁니다. 관청 기록은 쉽게 사라져도 사찰 기록은 승려들이 대대로 소중하게 보존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련 스님은 바로 그런 점을 파고든 겁니다. 아하, 승려라는 자신의 신분을 활용해서 일반 역사가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사찰의 비공개 자료실을 탐색할 수 있었던 거군요. 정말 영리한 접근이죠. 와, 대단한데요? 그래서 그 납전기라는 문서에 대체 뭐라고 써 있었나요? 밭을 바쳤다. 잠깐만요. 정관 6년이라고요? 그게 서기 37년의 공격 사건하고는 시간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네, 그렇죠. 거의 600년 뒤의 기록을 증거로 삼아도 이게 괜찮은 건가요?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정관은 당나라 태종의 연호고요. 정관 6년은 서기 632년 신라 선덕여왕 때입니다. 선덕여왕 때. 네. 사건 자체와는 600년 가까운 시간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련 스님이 살던 13세기 고려 시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600년 전 기록이라도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질 수 있는 가장 오래된 1차 사료인 겁니다. 그렇군요. 막연한 전설이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물로 존재하는 고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점에서 이 추리의 신뢰도가 그냥 확 올라가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련 스님 입장에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는 가장 먼 과거의 기록이었던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록의 내용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냥 어느 절이 밭을 바쳤다 이런 평범한 내용으로만 보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이련 스님의 날카로운 눈이 빛을 발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딱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요. 네, 바로 이서국이 아니라 이서군이라는 표현입니다. 아, 이석국이 아니라 이석군. 나라 국자가 고을 군자로 바뀌었네요. 네, 아니, 잠깐만요. 저는 그냥 누가 땅을 얼마 기부했다는 단순한 기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국자가 군자로 바뀐 거 하나로 한 나라가 사라졌다는 걸 증명해낸 거잖아요. 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한 글자의 변화 속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전부 다 담겨 있는 거죠. 독립적인 나라에서 신라의 지방행정구역인 군으로 지위가 바뀌었다는 것. 그 말은 이게 서기 632년경에는 이서국이 더 이상 독립국가가 아니라 신라에 완전히 정복되고 편입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와, 이것이 바로 이련 스님이 낡은 문서 더미 속에서 찾아낸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마치 오래된 회사 명부를 뒤지다가 창업주의 직함이 CEO에서 부문장으로 바뀐 걸 발견하고 아, 이 시점에 회사가 인수합병되었구나. 이걸 알아내는 거랑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련 스님은 이서군이라는 이름이 적힌 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춥니다. 네, 추리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죠. 납전기 기록에 이서군 금오촌이라는 지명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금오촌이요? 이련 스님은 이 금오촌이라는 옛 지명이 자신이 살던 13세기 고려 시대에는 어디라고 불리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쾌한 결론을 내리죠.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고러므로 금오촌은 지금의 청도 땅이며 곧 청도군은 옛 이서군이다. 이야,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한 결론이네요. 그렇죠. 정리해보면 첫째, 신라를 공역한 이서국이 있었다. 둘째, 600년 뒤의 기록에 이서군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셋째, 그 이서군에 속했던 땅이 지금의 청도다. 넷째, 따라서 이서국은 지금의 청도다. 완벽한 사단 논법인데요. 이것이 바로 삼국유사의 학술적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명비정, 즉 옛 지명의 현재 위치를 논증하는 과정입니다. 지명 비정. 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이련 스님의 태도예요. 그는 그저 옛날에 이서국이라는 나라가 청도에 있었더라 하고 떠드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왜 이서국이 지금의 청도라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직접 보여주겠다. 자, 이게 내가 찾은 증거 문서다. 이견 있으면 반박해보라. 이런 식의 자신감 넘치는 학자의 태도에 가깝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이 직접 확보하고 분석한 온문사 납전기라는 구체적인 1차 사료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죠.
이건 그가 단순한 이야기 수집가가 아니라 엄밀한 사료 비판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뛰어난 역사가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서국이 청도라는 사실을 밝혀낸 이련 스님의 추리 과정은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 그저 하나의 역사 퀴즈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고작 4~5문장에 불과한 이 짧은 기록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기록의 역사적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사실의 확인입니다. 이 기록 덕분에 이서국은 막연한 전설 속의 나라가 아니게 됐죠. 실존 국가로 증명된 거군요. 네, 서기 37년에 신라 수도를 공격할 만큼 강력했고 그 위치는 지금의 청도 지역이었던 실존 국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겁니다. 잊힐 뻔했던 한 고대 국가의 역사를 수면 위로 당당히 끌어올린 거죠. 하나의 역사를 복원해낸 셈이네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둘째는 신라 초기 역사의 복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기록은 신라의 성장사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아, 신라가 처음부터 강대국이 아니었다는 점이요? 그렇죠. 신라가 처음부터 한반도 동만부의 절대 강자가 아니었고 이서국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 때로는 전쟁을 벌이고 때로는 그들을 통합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역동적인 초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의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저자 이련의 신뢰성 입증입니다. 아, 이 짧은지만 완벽한 논증 과정을 통해서 이련 스님은 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책에 쓰는 다른 신비하고 기이한 이야기들 역시 내가 직접 확인한 근거가 있거나 당대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니 믿어도 좋다. 뭐 이런 무언의 선언과도 같군요. 네, 바로 그거죠. 아, 그러니까 이 짧은 이서국 조항은 삼국유사라는 책 전체에 대한 일종의 품질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나면 책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조금은 허황되게 들리는 이야기들조차 혹시 여기에도 이련 스님만 알고 있는 어떤 숨은 근거 자료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목은 삼국유사를 단순한 신화나 설화집이 아니라 엄밀한 역사서의 반열에 올려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입니다. 책 전체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고대 국가의 침략에 대한 단 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사찰의 낡은 토지 기록을 결정적 단서로 삼아 마침내 잊혔던 왕국의 위치를 찾아내는 이련 스님의 놀라운 추리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네, 역사 기록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일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서를 찾고 논리를 세워서 진실을 증명해 나가는 정말 지적인 탐험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냥 죽은 기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역사가의 치열한 고민과 탐구의 흔적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네. 가장 따분해 보이는 회계장부나 토지 문서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련 스님은 토지 기부 기록을 가지고 역사의 퍼즐을 풀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먼 훗날의 역사가들은 우리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기록을 들여다보게 될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부동산 등기 서류, 회사의 이메일, 심지어는 소셜미디어의 짧은 게시물 같은 아주 평범한 기록들 속에 미래의 역사가들이 찾고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21세기 소비 패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료가 될 수도 있겠죠? 하하, 맞아요. 우리의 일상 기록 속에는 과연 어떤 거대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